아니 아들이 군대를 안 간 것도 아니고 군대를 가서 병역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해가지고 야 역시 우병우다라고 하는. 검찰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자료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검찰은 그것도 겸사겸사 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전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다들 불안했다면서 그럼 도대체 어디 숨겨놓은 것인가. 쭉 다 연결되는 이 국정원 개입, 우병우의 사찰 이런 게 다 연결되는 그런 하나의 거대한 적폐청산 수사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열심히 해봐야 검찰에 돌아오는 건 뭐냐? 검찰에 돌아오는 것은 공수처입니다. 그렇죠. 윤석열이 과거에 국정원 수사하다가 물 먹고 당선되고 네. 이런 거 복수의 칼날을 지금 휘두르고 있다. 네. 거기에 신 버전도 있습니다. 네. 윤씨 종북론. 이거 윤석열의 오른팔 누구냐? 홍준표 체제인데 홍준표가 다수파인데 홍준표가 주류인데 왜 원내대표 선거 나가서 뭐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홍준표 욕을 하냐고요. 그게 뭘 의미하겠냐고요. 네. 비정통 시사 팟캐스트 디스펙트 시즌3 74번째 방송입니다. 사회 맡고 있는 이재훈이고요. 디스펙트 함께 만드는 기자들 소개할게요. 이재호 기자부터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호 기자입니다. 예, 정규영 기자가 발리에 가서 화산이 왜 간 거예요, 발리를? 발리는 이제 가족 여행을 간 거죠. 휴가를. 그냥 놀러 간 거죠. 예, 휴가를 갔는데. 아니, 외국에 갔다 그래서 뭐 엄청난 거를 취재하러 갔나 보다. 네. 어떤 그 홍준표의 어떤 비리를 캐러 갔다. 처음에는 베트남에 간 줄 알고 네. 홍준표 베트남 갔다 오고 뭐 이래가지고 아 그건가? 라는 생각을 했죠. 왜냐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 어느 날 갑자기 발리에 SBS 기자가 뭐 갇혔다 얘기를 띡 올리면서 뭐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발리에 정 기자님도 갇히셨구나. 네. SBS 기자가 이제 정유영 기자 남편인데 네, 공항에 갇히니까 SBS 쪽에서 걱정은커녕 막 전화를 해가지고 기사를 써라. 기사를 써라. 이걸 뭘 기사를 쓰냐 그러니까는 그러면 카드 뉴스라도 만들게 뭐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내라 이랬겠지. 뭐. 그게 뭐 불을 보듯 뻔하다 생각하는 게. 네,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SBS 스포츠 뉴스 팀이 카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만방에 공개를 했죠. 악독한 놈들. 어제 그 카드 뉴스를 만든 기자를 만나는데. 아, 그래요? 카드 뉴스를 만드니까 한겨레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지라 또 기사를 쓰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우리 쪽에서는 기사보다는 정유영 기자의 안전이 먼저 걱정이었는데 그 다른 부서에서는 안 그랬나 봐요. 네. 그래서 막 써달라고 막 요청이 갔고 정유영 기자가 지금 상황에 쓸 상황이 아니다라고 버티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은 썼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현장 루포를 생생하게 보내주긴 했는데 읽으면서 계속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어제 무사히 귀환을 했고요. 지금은 오늘 저희가 녹음하는 날이 30일인데 정상 출근을 했습니다만 디스펙트에는 나오기가 좀 힘들어서 다시 이재호 기자를 모시고 계속된 빵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의무대행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아 씨는 잘 지내셨나요? 일주일 동안? 맨날 똑같은 질문 해봐야 뭐합니까? 답은 맨날 똑같은데. 그래도 뭐 소개하는 겸해서 이렇게 할 말이 없으니까. 네. 지금 세계적으로 큰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발리에서 그러죠. 네. 이집트 테러가 일어나죠. 네. 근데 이집트 테러 일어났다고 우리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이 제가 페이스북 가끔 들어가는데 네. 오랜만에 들어갔더니 이집트 국기로 다 프로필을 바꾸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많지는 그래요? 않은데 네. 소수의 사람들 물론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하는데 그럴 일인가 나는 조금 모르겠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이집트 그 얘기가 엄청 흥미진진한 얘기인데 무바라크 기억나세요? 무바라크 대통령 쫓겨났잖아요. 네. 그 이후에 평화롭지가 않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무슨 뭐 군부가 와가지고 이제 그 장악을 하고 왜냐면 그 전에 무바라크의 무슬림 형제단들이 집권했다가 너무 이슬람 근본주의여갖고 군부가 쿠데타를 이렇게 갖고 다시 군부로 바뀌고 쫓겨난 무슬림 형제단들이 그 이스라엘과 접경의 시나이 반도에 가갖고 이 극단화되고 극단하는 애들이 우리는 이제 극단주의 세력이니까 IS를 하자 그래갖고 IS 지부가 되고 그들이 테러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냔 말이죠. 네. 세상 일이 이렇게 복잡한데 네. 그래서 그분 뭐 페이스북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세상 일이 이렇게 복잡한데 이렇게 한겨레는 이렇게 단순하게 산다 이거죠. 왜 또 갑자기 한겨레 영어를 끝납니까? 한겨레 이거 이렇게 되겠어요 이거 지금? 한겨레가 또 뭐 잘못했습니까? 하여튼 모르겠고 한겨레가 아주 나쁩니다 아무튼. 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사과하겠습니다. 용서 안 됩니다 한겨레가. 네. 잠깐만요. 정희훈 기자가 방문을 왔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잠깐 녹음하고 있는 사이에 정규영 기자가 스튜디오를 방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네. 이제 휴가 처리도 다시 좀 해야 되고. 네. 네, 인재개발부에도 갈 일이 있고 해서 네. 잠깐 회사에 들렸는데 네. 디스펙트 녹음 중이니까 네. 인사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서 발리에서 그렇습니다. 무사귀환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소문을 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하고 왔더니 네.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에 전화해서 무단 결석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랬더니 선생님이 어머님 기사 봤어요. 그래서 네 하고 너무 창피하면서 어머니 기사 봤어요. 너무 웃기다.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물어봤죠. 카드 뉴스요 아니면 제 기사요? 카드 뉴스를 보면 졸라요. 정유경이라는 거를 모르지 않을까요? 아니, 남편 얼굴이랑 애기 사진이 같이 있었으니까요. 카드 뉴스. 아, 그렇군요. 방송국에서는 전화를 해서 카드 뉴스를 만드셨더라고요. 그 얘기도 했습니다. 네. 처음에. 예. 하셨어요 이미 네, 다? 네. 네. 이미 다 악독한- 신상 다 네, 지나갔습니다. 악독한 방송사가 이렇게 됐다. 저희는 먼저 안전을 우려했으나 네. 이제 방송은 그림을 원했다 뭐 이런. 네. 그렇게 말하면 이제 또 항의가 들어오는데 그 화상보다 회사가 더 무서운 거 아시죠? 가서 사실 이 아까 말했지만 롬복이거든요. 발리가 아니라 정말 네. 사람들이 왜 다 발리로 가냐고 난리. 발리랑 롬복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100km. 100km? 음. 그러니까 서울에서 춘천거리 그러니까 기사였어요. 화산지대보다 발리가 더 가까운 거야? 그렇죠. 아니면 롬복이 그 발리가 더 가깝고 그렇죠. 그 롬복이 100km 더 발리 멀다? 화산이야. 발리 화산이고 발리의 북동쪽인가에 아공 화산이 있고 그 화산에서 발리의 중심부, 그러니까 관광객들 많이 가는 그곳까지는 58km 정도. 네. 그리고 다시 롬복 공항까지는 100km. 그리고 방향이 틀려요. 이제 왼쪽이 발리 공항, 오른쪽이 롬복 공항에서 네. 화산이 있고.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발리 화산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화산지가 그렇게까지 멀리 가는 것도 생각을 못했고 그리고 롬복 공항이 워낙 규모가 작아서 네. 아무래도 좀 많이들 조심하시는 것 고속버스 같아요. 터미널 갔다는 얘기를. 깜짝 놀랐어요. 네. 저기 고속버스 터미널이라고 하면 저희 센트럴시티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지방에 있는. 네. 네, 뭐 지방도 광주광역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네. 어쨌든 제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어쨌든 네. 신경을 쓰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무사귀환한 것을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규경 기자가 이 국회로 돌아가면서 일정이 더 바빠졌어요. 그 청와대에 계실 때보다. 게다가 또 청와대에 있을 때는 출입 기자가 3명이어서 역할 분담이 그나마 가능했는데 이 국회로 돌아가면서 자유한국당이랑 바른정당 출입 기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야당 출입 기자가 2명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정이 더 바쁘고 빡세지는 상황이어서 디스펙트의 고정 출연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희는 정유경 기자를 모시고 계속 하고 싶고 또 청취자분들도 정유경 기자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번 좀 일정 조정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고정 출연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간헐적으로 디스펙트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일이 반복되면 여기 한 20명 정도 있게 되겠네요. 네. 이재욱 기자가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근데 믿고 안심하고. 네, 뭐 그래도 정유경 기자를 더 그리워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어떤 분이 기사 댓글에 달아주셨더라고요. 정유경을 국회로 아니 한국으로 이렇게. 루포 기사에다가. 네, 그래서 이 디스펙트 애청자시구나.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디스펙트 저희 10만 명이 듣는다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듣고 계세요. 1만 명 아니었어요? 10만입니다, 10만. 네. 이제 말을 진짜 더 조심해야겠어요. 원래 조심하잖아요. 네, 저희 좀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좀 길었고요. 오늘 본격적인 방송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병우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연루된 주요 피의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인물이 바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한 것이 어제까지 합쳐서 4번째인데요. 하지만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의 팔짱 낀 사진으로 이제 그 황제조사 논란에 휩싸였던 그런 조사를 하기도 했고요. 또 번번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가 바뀌고 또 이렇게 그 서울중앙지검장도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의 수사는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오늘 내용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디스펙트 본방송에서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와 검찰 수사의 역사 그리고 우병우의 인맥
등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디스펙트 속 소코너 김미라의 여의도 동물원에서는 최근에 뭐 국가 내란죄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심재철 자유한국당 목세 국회 부의장 이야기가 왜 그런 얘기를 거론했는지를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지금 여의도에서 국회 예산안 문제가 지금 핵심 쟁점입니다. 저희가 녹음하는 날 30일인데 그저께인가요? 어젠가요? 호남 고속철도 KTX 무한공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예산안 관련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여의도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먼저 우병우 얘기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특별수사팀입니다. 지난 29일 우병우 전 수석을 소환조사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소환했나요? 네, 검찰은 29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미 구속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동향을 수집하도록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를 조사했습니다. 네. 검찰은 지난해 7월 이석수 전 감찰관이 우병우 전 수석 처가 관련 부동산 특혜 매매 의혹과 아들 꽃보직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자 추 전 국장을 시켜 뒷조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수사는 추명호 전 국장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의혹이 있다며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됐는데요. 검찰은 22일 추명호 전 국장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면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과 우 전 수석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네. 검찰은 이날 최윤수 전 차장에 대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및 이석수 전 감찰관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 그러니까 국정원법 위반을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네, 혐의 내용이랑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나와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작년 7월 달에 조선일보와 한겨레 등에서 연이어서 우병우 전 수석 관련된 비리 문제들을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넥슨 김정주 회장 쪽이 있는 넥슨이 우병우 처가 쪽의 땅을 이제 싸게 이렇게 사가지고 싸게가 아니죠,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조선일보 보도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이 의견 근무를 하면서 꽃보직으로 특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보도를 한겨레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보도들이 연이어 나오니까 이석수라고 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이 청와대를 특별감찰하는 사람이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감찰이 들어가니까 우병우가 자기 측근들이 이렇게 국정원에 있는 측근들을 시켜가지고 이석수를 오히려 감찰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병우, 최윤수, 추명호 이런 사람들을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때 아주 스펙터클했죠. 거의 네. 스타워즈였죠, 스타워즈. 네네. 거의 판타지 소설이었어요. 그걸 웃기잖아요. 감찰을 했으면은 그걸 이제 이석수를 반격을 하기 위해서 이석수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를 했다. 네. 그래서 알아낸 거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 알아낸 거잖아요. 국정원이 이석수가 어디 조선일보 등등이랑 꾹작꾹작 해가지고 막 줄줄이 정보를 다 누설을 하고 네. 그걸 갖다가 아주 서로 잘 얘기하고 그러더라. 그리고 심지어 돌아다니면서 금태섭을 만나더라. 금태섭이랑 같은 학교인지 같은 법조계인지 해가지고 친하더라 아주. 국정원 생각에 그러면 이석수는 여기서 우병우를 찔러가지고 박근혜 정권에 치명상을 입힌 다음에 정치권으로 가서 금태섭처럼 되는 것일까? 네. 그래서 이 얘기를 다 짬뽕시켰고 우병우가 이게 스토리 된다. 내용 좋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MBC 기자를 줬죠. 그렇죠. 그 MBC가 보도를 했죠, 이거를. MBC한테 소스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대답도 못하고. 네, MBC 기자 카톡 내용을 그대로 네. 공개를 하고 막 그랬었죠. 네. 대단합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벌어졌던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법정에 출석해서, 이거는 이제 다른 혐의로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이 재판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출석해서 우병우 전 수석 관련된 증언을 냈습니다. 그 내용은 뭔가요? 네,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 재판에서 우 전 수석의 아들이 정부 서울청사 경비대 복무 2달 만에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차출된 의혹을 조사한 경위와 일부 결과 등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네. 이석수 전 특감은 이 자리에서 우 전 수석 아들의 운전병 발탁이
아들이 명백한 특혜라면서 선발 과정에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증언을 했는데요. 네. 이전 특감은 특감실 파견 경찰관을 통해서 경찰청 내부 얘기를 들어보니 청탁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명백한 특혜라고 보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 우 전 수석 아들 선발 담당자가 건강 좋은 놈을 운전병으로 뽑는다고 답했다가 우 씨는 훈련소 시절부터 입원 기간이 길었는데 왜 뽑았냐고 반문하자 제대로 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담당자가 청탁은 받았지만 누군지는 말 못하겠다고 이렇게 전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러니까 그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이 그러니까 운전병으로 전출된 건데, 그러니까 의경들 중에서 운전병들은 특히나 간부 운전병들은 상당히 꽃보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니 이미 서울청사 경비대 자체가 꽃보직인데. 그렇죠. 거기도 예. 거기서 한 단계 더 좋은 데로 보내줬으니 얼마나 대단한 자리겠어요. 이게.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왜 뽑았냐고 그러니까 건강 좋은 놈으로 뽑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은 이석수 감찰관 알아들으셨어야죠. 아 이거 뭐 없는 거구나 이것은. 아 건강이 좋구나. 그 건강이 뭔지를 알아들었어야지 그걸 또 물어봅니까 거기다가 이번 기간이 길었는데 왜 뽑았냐고 눈치가 없는 양반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 코너링이 좋아서 뽑았다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 예 기억하실 텐데. 무슨 대답을 해야 되니까 대답할 게 없는데. 그래서 당시에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그 특별감찰관실에도 경찰관이 파견 나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경찰관을 통해서 경찰청이나 이런 쪽에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악해봤는데 도저히 경찰 쪽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고 이 조사 자체에 대해서 거의 불응하는 방식으로 나와서 특별감찰관도 별로 그렇게 자세하게 조사를 하지 못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왔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의 뒤를 캐자 우병우 전 수석이 직접 불만을 표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그때 떠돌던 얘기로는, 형 괜찮아라고. 네, 형 괜찮아? 네, 그 얘기 모르시네요. 네. 이제. 정신이 나갔냐는 얘기. 네, 그때 얘기가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우 전 수석이 이제 연락을 해서 이 감찰관한테 형 괜찮아 이렇게 했다는 이제 네. 이게 왜냐하면 같은 법조계 선후배니까 예, 평소에 형 동생 하는 사이인데 네. 갑자기 이런 자기를 치니까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 멘트가 사실 신문에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네네. 제가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네. 특감실이 이제 특감실에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이 의경 복무 2달 만에 이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전출되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를 하니까 지난해 7월 22일 이제 감찰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게 보도가 7월 20일 날 나와서 그래서 7월 18일인가요? 8일 날 나와서 나흘 만에 지금 감찰에 들어간 건데요. 이제 이런 사실을 통보받고 우 전 수석 쪽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이전 특감은 윤장섭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민정수석실은 언론 보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감찰관실에서도 대체 왜 그러느냐 뭐 이런 항의성 전화를 받았다고 하고요. 윤장섭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의 부하 직원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 의혹에 대한 감찰을 두고도 우 전 수석이 선배가 이럴 수 있냐. 다음 주만 되면 우리가 진화해서 조용해지는데 성급하게 감찰을 착수하느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섭섭함을 표했다는 게 이전 특감의 증언입니다. 네. 선배라는 단어는 이럴 때나 나오는 게 선배예요. 맨날 기자들 자기들끼리 선배라고 그러는데 결국 이럴 때나 써먹는 단어입니다. 선배가. 네. 그리고 이제부터 선배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재호 기자님도 이재훈 기자님 선배라고 부르지 말고 팀장님 또는 뭐라고 할까요? 기자님. 네. 님자도 없고 그냥 이재호 기자라고 부르세요. 기자. 어떡하란 말입니까? 네. 네, 그래서 이후에도 윤장섭 민정비서관이 백방준 특별감찰관보에게 특감실의 감찰은 감찰권 남용이다. 언론에 얼굴이 나오는데 조심하라는 이런 협박성 전화를 해온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까 잠깐 이렇게 나왔던 가족회사 정강이라고 하는 데는 그 우병우 전 수석 가족들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자금 유용 의혹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계속 이제 감찰관실을 살펴봤겠죠. 그런데 이제 감찰하지 마라, 사실상 이렇게 협박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병우 전 수석이 특감실 감찰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료 요청이 있거나 또 가족들의 출석 요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전혀 응하지 않아서 감찰에 애를 먹었다 이런 얘기를 이석수 특감이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그 우병우 전 수석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는데 병역 특혜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 병역 특혜에 대해서 정강은 감찰 대상이 아님에도 감찰권을 남용하고 있다. 감찰권을 남용할 때는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을 사실상 했다는 건데
내용인데 이것도 사실상 거의 반협박인 거죠. 그리고 이석수 전 특감이 또 진술을 보면 최소한 답변서를 보낼 때는 서명 날인 정도는 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진정 성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의외였다. 국가기관이 일을 하는데 저렇게 대응하는 건 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하기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답변서를 보내면서도 뭐 서명 날인 이런 거 없이 그냥 대충 보냈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 특감실에서 특감한 내용으로 공식적으로 답변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서명 날인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사안이다. 구멍을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감실이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끝나고 이제 특감실에 소속됐던 한 변호사를 이제 사석에서 만났는데 임금을 못 받았답니다. 기사를 좀 써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사를 못 썼는데 이게 계속 행정소송 중이다. 그래서 이제 특감실에 특감이 이렇게 막 이제 뒤집어지고 이제 민정수석한테 컴플레인 받고 막 만신창이가 됐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를 완전 이석수는 쫓겨나고 쫓겨난 듯 안 쫓겨난 듯 쫓겨난 것 같은 이석수가 해가지고 늦게 받았으니까 한 달치 두 달치 못 받은 그래서 임금을 또 못 받아가지고 이석수 당시에 보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이석수 감찰관의 입을 통해서 이석수 감찰관 밑에 분들도 다 못 받으셨다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러니까 감찰관실에서 이렇게 우병우나 이런 사람들을 감찰하고 이러니까. 뭐 가장 위력자가 우병우 전 수석 아닙니까? 총무비서관실에 얘기했겠죠. 야, 돈 주지 마. 이렇게 그렇게 해서 돈이 안 나왔다. 이런 내용까지. 여하튼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석수 전 특감과 특감실 자체를 거의 압박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당시에 그러니까 뭐 보도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우병우 처가의 부동산 특혜 매매 의혹이 도대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사안인데 한번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지난해 7월 18일치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인인 이상달 전 정강중기 건설 회장이 자신의 4딸에게 상속한 서울 강남역 부근 1,300억 원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매입해줬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네네. 넥슨코리아는 진경준 검사장에게 주식을 공짜로 줘서 126억 원의 주식 대박을 터뜨리게 해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정주, 그러니까 넥슨지주 회사 대표가 세운 회사인데요. 우병우 전 수석의 아내 이민정 씨 등은 2008년 7월 부친 이상달이 사망하자 상속세 납부 등을 위해 이 부동산을 팔려고 내놨지만 2년 넘게 팔리지 않으면서 거액의 상속세 문제로 고민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을 2011년 넥슨코리아가 공시지가보다 2~3배 높은 가격에 사들였다가 1년 4개월 뒤 18억에서 30억 원 가량 손해를 보고 부동산을 매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이제 우 전 수석의 알터니를 빼주는 셈이 된 거죠. 네. 근데 이 당시에 이 보도가 나오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이게 약간 복잡한 사안이다 보니까 저게 왜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요. 이게 특히 문제가 됐던 거는 그 중간에 있는 진경준 전 검사장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앞서가 말씀드린 대로 진경준 전 검사장이 이 넥슨 김정주 대표와 친구인데 그 주식 대박을 터뜨렸잖아요. 넥슨 주식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근데 이게 검사장 승진을 하게 되면 인사 검증을 하게 되는데 인사 검증 때 이런 주식이 이렇게 공짜로 받아가지고 대박을 터뜨린 사안이 왜 알려지지 않았느냐. 이게 당시의 이슈였는데요. 이때 이 승진 인사 검증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넥슨 김정주 대표하고 대학 시절부터 이렇게 절친한 사이였던 진경준 검사장이 주선해서 넥슨이 우병우 처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걸 사주고 그래서 이제 우병우의 알터니를 빼주면서 사실상 진경준의 이 문제가 될 만한 사안들을 녹아봐 준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 진경준 검사장 같은 경우는 우병우 수석의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2년 후배고요. 그래서 평소에 가까운 사실상 우병우 사단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인물이고 넥슨이 이렇게 우병우 전 수석 처가의 강남역 상속 부동산을 매입해준 일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이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보유를 문제 삼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당시에 문제 제기가 돼서 이 연결고리가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진경준의 문제로 애초에는 포커스가 됐던 것이 우병우라고 하는 인물로 포커스가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된 보도가 된 거고요.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연이어서 우병우에 관련된 보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의 꽃보직 특혜 보도가 이제 바로 이틀 뒤에 한겨레 특종으로 나오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건지 좀 짚어가죠.
네, 한겨레가 지난해 7월 20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아들 우주성 씨가 의경 복무 두 달 만에 의경들이 선호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전출된 사실을 단독 보도를 했었는데요. 정부 서울청사 근무 2달 반 만에 인근 서울청 전출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도를 했었습니다. 네. 규정상 의경 행정대원 전보는 부대에 전입한 지 4개월 이상 돼야 가능하지만 우 전 수석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2015년 4월 15일 정부 청사 경비대에 배치된 지 2달 반 만인 7월 3일 서울경찰청으로 전출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공식 발령 날짜는 8월 19일로 확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네. 서류를 조작한 거죠. 주특기로 알고 있는데 네. 서울경찰청이 전출 규정에 맞추기 위해 발령일까지 늦춘 게 아니냐 이렇게 의혹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네. 당시 한겨레 보도를 보면 이제 같이 근무를 하거나 현장에 있는 의경들의 진술을 이렇게 전했었는데요. 수많은 백을 받지만 자대 배치 4개월도 안 돼서 서울청으로 가는 건 처음 본다. 이렇게 말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서류 조작이야 뭐 기본적으로 거의 의심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원래도 꽃보직에 있던 우수성 씨가 자대 배치 2달도 안 된, 2달 반 만에 다시 이제 더 꽃보직인 자리로 갔다 이런 내용인 거고, 당시에 그래서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기자들 앞에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했어요. 그때 막 이런저런 질문이 나오니까 아니 아들이 군대를 안 간 것도 아니고 군대를 가서 병역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해가지고 야 역시 우병우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의혹만이 아니고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보도에 나온 그래픽을 보니까 그 제기된 의혹만 거의 뭐 10가지가 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 설명드리긴 좀 시간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있던 2014년 6월 5일 세월호 직후였죠.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세월호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한겨레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네. 청와대와 해경사의 통화 내역이 보관된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해서 박근혜 세월호 7시간 규명을 회방하려 한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네. 또 우병우 전 수석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민정수석실 감찰반 보고를 묵살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네. 우라인으로 꼽히는 국가정보원 추명호 국장을 통해 전 국장이죠. 최 씨 관련 정보를 직보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의 직무유기 혐의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이제 정황들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차은택 광고감독이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이 되기 전 그의 장모인 김장자 씨와 경기도 화성 기흥 컨트리클럽에서 골프 회동을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도 있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우 전 수석은 청문회에서 끝까지 최순실을 몰랐다고 주장을 했었죠. 네. 이 보도가 나왔을 때 당시에도 이 화성 기흥 컨트리 클럽이라고 하는 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이 우병우 전 수석의 장인 이상달 전 회장 사망한 분이죠. 이 이제 만들었던 그런 컨트리 클럽인데 우병우 전 수석이 당시 검사 시절에 여러 골프장에 대한 비리 수사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이 기흥 컨트리 클럽만 쏙 빼고 수사를 해서 당시에도 이제 입길에 올랐던 적이 있는 곳인데 그만큼 이제 이 처가가 운영하고 있는 컨트리 클럽에 최순실과 차은택이 나타나서 장모와 함께 골프를 쳤다 이런 내용이 이제 차은택의 진술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병우 전 수석은 끝까지 최순실을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청문회에서 요리조리 이런저런 걸 피해갔죠. 그런 상황이어서 당시에도 이제 그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됐습니다만 우병우에 대해서는 새로운 얘기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우병우의 말 실수를 이끌어낸다거나 하는 거는 실패하지 않았나 뭐 이런 그 지적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 4번이나 우병우 전 수석 이번까지 합쳐가지고요. 4번이나 소환 조사를 했고, 이제 구속영장 청구 같은 경우도 이번에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에 2번이나 했는데 다 실패했단 말이죠. 그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가족회사 정강의 비리와 아들의 의경 꽃보직 특혜 의혹 등으로 첫 소환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네. 당시 우 전 수석이 검사실에서 이제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장면이 이제 사진에 담겨서 황제조사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위대한 조선일보가 업적을 세웠죠. 네. 네. 제가 정확한지 잘 모르겠는데 기사 제목도 내가 기억합니다. 팔짱 낀 채 웃으며 조사받는 우병우였습니다. 네. 그 사진 있고 그 사진이 사실 메인 기사에 이만하게 써 있어요. 팔짱 낀 채 웃으며 조사받는 우병우. 그때 이제 카메라 찍었던 렌즈가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실가격이 2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합뉴스 사진 기자가 이제 통탄을 하면서 우리 회사는 적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조선일보인이 가능했던 게 아니냐. 조선일보 기자 당시 기자도 비정규직 계약직 기자. 계약직이었는데 그게 이제 회사 그 자산으로 렌즈가 회사 자산으로 그렇죠. 있어가지고 그걸 가져가서 렌즈는 회사 것이고 네. 그 당시 신분은 비정규직이었는데 이 특정 보도를 터뜨리면서 네. 정규직으로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죠. 채용이 결혼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결혼 그 아주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저희가 막 그림이 많이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꿀에 앉아 있는 이제 네티즌들이 상상을 해서 그림을 그려서 막 했었는데 그거를 또 패러디해서 결혼식 청첩장 사진으로 쓴 거를 이제 네티즌들이 보고 폭소를 했던 신부가 한쪽 사진 이제 한쪽에 유리창에 있고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신부가 우병우 있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당시에 이 사진 촬영을 할 때 올라갔던 건물이 우병우 이 전 수석과 그리고 이제 홍만표 변호사, 조금 이따가 저희가 설명을 드릴 텐데 두 명의 사무실이 있던 이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거리가 꽤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검찰의 그 조사실을 그 외부에서 촬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검찰이 이게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할 때 다 커튼을 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진짜 역사에 남을 제목에 어떻게 제목을 그렇게 짓지? 너무 완벽한 제목이에요. 팔짱 낀 채 웃으며 조사받는 우병우. 사실만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진 이만하게 딱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제목만 봐도 알잖아요. 네, 정말 희대의 특종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그 당시 황제수사의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이어서 이제 계속 그 수사는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 스토리를 계속 이어가시죠. 맞습니다. 검찰은 게임회사 넥슨과의 강남 부동산 특혜 거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는 등 별다른 소득 없이 사건을 박영수 특검팀에게 이첩을 했었는데요. 네. 두 번째로 올해 2월 국정농단 사태 묵인 방조 등 혐의로 특검에 불려와서 조사를 받았지만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범죄 성립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이유로 기각이 됐었습니다. 네. 특검이 수사기간 종료로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서 우 전 수석의 수사 기록은 다시 검찰로 넘어갔고요. 네. 지난 4월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세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차 기각했고요. 네. 이번 조사가 네 번째 소환 조사이고 만약에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세 번째 구속영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4월이 세 번째 조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4월까지는 아직까지 정부가 바뀌기 전이니까 이전의 검찰들이 이 우병우 전 수석을 수사를 했던 거고 이번 네 번째 소환 조사는 정부가 바뀌고 이렇게 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첫 조사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의 수사는 약간 분위기가 다르게 보이긴 하는데요. 그런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최근에 있었던 그 검찰의 기습 압수수색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현장을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 기습 압수수색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제 전에 한번 자택을 압수수색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때 이제 검찰 출입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들었던 내용인데 이제 검찰이 그 당시에 사건에 대한 의지는 없었던 상황이라고 이제 내부에서 얘기가 돌았다고 그랬겠죠. 합니다. 네. 그리고 민정수석이 이제 그 이제 검증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 도대체 검찰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자료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검찰은 그것도 겸사겸사 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전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다들 불안에 떨면서 그럼 도대체 어디 숨겨놓은 것인가. 그래서 검찰들이 되게 뭐 벌벌 떨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머릿속에 있다. 나 컨셉이다. 그래서 이 얘기는 지난번 청문회 때도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청문회 때도 국회의원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막 질책하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병우 전 수석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당시의 이슈는 우병우라기보다는 그 청문회 때 이완영 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사전에 증인들하고 접촉해서 뭐 이렇게 증언이나 청문회 상황을 조작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당시 그래서 그 내용만 가지고 한두 시간 동안 내내 국회의원들이 서로 지적하고 다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그 장면을 보고서 막 웃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이래서 예, 네.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뭐가 우병우한테 꿀리는 게 있어서 저렇게 청문회 때도 제대로 청문회를 못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압수수색이 잘 안 됐던 이제 전차가 있어서인지 이번에는 기습으로 압수수색을
기소를 했었습니다. 네네. 지난 24일이었는데요. 그 중앙지법에서 국정농단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제 재판이 아니죠. 조사를 받고 네. 기각을 하려는 우병우 전 수석을 법원 앞에서 멈춰 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우병우 전 수석이 타고 온 차량을 수색하고 우병우 전 수석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를 기습 압수한 겁니다. 네. 검찰 수사관이 영장을 집행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자 우 전 수석이 표정이 좀 굳어졌고요. 네. 그리고 사투리를 쓰면서 무슨 영장이요? 이렇게 되물었는데 아주 익숙한 사투리가 나왔죠. 동영상을 보면서 야 이게 사투리가 나왔다 드디어. 네, 이게 이제 긴급해지니까 사투리가 나오더라고요. TK 사투리가. 네, 네. 이제 김천이죠, 그게. 네. 수사관들이 영장을 제시하면서 휴대전화와 차량에 대해 집행을 지금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네.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었죠. 네,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재판이 맞습니다. 이게 중앙지법에서 재판에 갔다가 나오면서 그 우병우 전 수석이 갈때 말이에요. 네. 또 어떤 사람이 우병우 파이팅 이래가지고 그날 이게 일진이 좋다 생각했는데 나올 때 이렇게 일격을 당할 줄이야. 네. 그 우병우 전 수석이 재판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거의 기자들이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카메라도 있고요. 그래서 모두의 언론의 시선이 우병우한테 몰려있던 상황에서 기습 압수수색을 당하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상 압수수색하는 검찰이 너 한번 엿먹어봐라 이거 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앞에서 지금 네가 이렇게 거의 무장해제된 거잖아요, 우병우가. 네. 이런 모습들을 의도해서 거의 영장을 집행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사실상 그래서 기껏기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지금 영장이 이렇게 집행이 되고 그래서 휴대전화하고 차량을 이렇게 압수수색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 압수수색하고 이틀 지나서 한겨레 서영지 기자가 그 이유를 단독 보도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한겨레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그 기습 압수수색이 했던 이유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최은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자신들에게 비선 보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그러니까 지금 구속 기소돼 있는데요. 네. 이 추전 국장이랑 말맞추기를 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네, 네. 검찰이 불법 사찰 내용을 비선 보고한 혐의로 추전 국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자 우 전 수석의 변호인과 최은수 전 차장이 현직 검찰 간부 기익실을 통해 수차례 추전 국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추명호 전 국장은 지금 구속 기소돼서 이렇게 구치소에 있고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전화기를 뭐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겠지만 전화기를 따로 쓸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현직 검찰 간부가 중간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등장해서 우병우 전 수석의 변호인과 그 아까 말씀드린 우병우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최은수 전 국정원 2차장 이 사람이랑 계속 이제 추명호 전 국장과 연락을 주고받고 전화를 한 내용들이 발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서로 말을 맞춰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정황이 드러난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수사 내용에 포함시켜서 뭐 영장을 청구하고 이러는데 제일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장 청구를 할 때 영장이 떨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증거인멸 우려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꼭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아마 검찰이 이런 압수수색을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 상황을 잘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네. 이게 사실 웃기다는 거죠. 이게 감옥에 있는데 그죠? 중간에 그 감옥에 있는 분이랑 입을 못 맞추니까 중간에 검찰 간부께서 나타나셔갖고 그렇죠. 내가 전해줄게요 이래갖고 전해줬다는 게 네. 웃긴 일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검찰 바보가 아니잖아요. 검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거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는 거죠. 사실 이 모든 수사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하잖아요. 제가 이제 일부분 제가 뭐 검찰 내부의 얘기나 이런 거 하나도 모르지만 제가 보는 것은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한 윤석열 지검장을 중심으로 한 이 수사팀들은 사실 검찰 내에서 지금 굉장히 소수화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소수화라는 것은 그럴 수 있죠. 네. 다 소극적인 거 아니냐 검찰 전반 분위기가. 왜냐하면 뭐 이거 사실상 청와대 하명 수사를 한다고들 하는데 왜냐면 청와대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제 각 부처의 여러 가지 적폐청산위원회니 무슨 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이런 걸 통해서 갖고 온 여러 가지 자료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수사팀들이 다 꾸역꾸역 받아갖고 적폐청산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네. 그게 김관진이니 무슨 뭐 그 밑에 뭐 임머시기 임관빈이니 무슨 뭐 등등등 쭉 다 연결되는 이 국정원 개입, 우병우의 사찰 이런 게 다 연결되는 그런 하나의 거대한 적폐청산 수사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열심히 해봐야 검찰에 돌아오는 건 뭐냐? 검찰에 돌아오는 것은 공수처입니다. 공수처로 돌아옵니다. 예. 이게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냐 이것을. 그러면 사실 윤석열 지검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는 검찰 내 시선이 그렇게 좋지 않겠죠. 네, 좋지만은 않겠죠. 그리고
문무일 총장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윤석열이 하게 이렇게 빵빵하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이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더군다나 자살했지 않습니까? 병창훈 검사라는 사람이. 네네. 병창훈 검사라는 사람이 자살한 이후에는 문무일 총장이 전폭적으로 밀어줄 수 없는 분위기 조성된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거는 뭐 제가 또 과도한 추측이지만 전병헌 전 수석이 잡혀갔지 않습니까? 네. 전병헌 전 수석이 잡혀가고 그다음에 이 청와대는 공수처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은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도 뭐 말이야 여러 가지 뭐 이거 빨리 잡아가세요 뭐 빨리 철저히 수사하세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뒤에서 어떤 조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윤석열 지검장을 중심으로 한 수사팀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냐 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사실 네, 이게 네. 뻔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면초가인데 그래서 사실 이 우병우 수사가 중요한 게 김관진도 나오고 뭐 임관민도 나오고 네. 구속됐다고 구속적부심을 해갖고 그 흔치 않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는 사람의 사례가 지금 된 것인데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우병우 영장을 쳐갖고 다시 제출했을 경우에 사법부가 우병우까지 또 기각시키면 그러면 사법부는 어떻게 될까요? 검찰이 어떻게 될까요? 그겠죠. 네. 네? 아니 법원이 김관진도 풀어주고 임관민도 풀어주고 네. 우병우 구속영장 지금 3번째 기각시켜주고 네. 그러면은 그 재판부는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계속 욕 들어먹겠죠. 가루가 되지 않을까요? 이미 가루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 가루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병우까지 또 줘봐요. 네. 그럼 법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쌍해지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이것은 사실 윤석열 지검장을 중심으로 한 수사팀 입장에서는 기회이기도 한 거죠. 이걸 네. 때려서 이렇게 개망신을 준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엊그제 서울중앙지검이 아주 이례적으로 장문에 무슨 입장도 그렇죠. 냈습니다. 입장문을 우리 냈죠. 열심히 하고 있다. 국정원 이런 거 정치개입 이런 거 다 헌법을 위반한 사건들이지 정치보복 이런 거 아니다. 네. 누구들하고 하는 얘기겠어요 그게. 네? 다 이런 맥락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병우 영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 뒤에서 얘기했지만 그것이 우병우의 얼굴에 쓰여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지금 검찰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재판 과정에서 보니까 법원이랑 신경전도 많이 벌이는데 일례가 이제 최근에 재판에 들어왔던 한 기자가 얘기를 해줬는데요. 뭐 검찰한테 직접 판사가 이게 이런 식으로 수사할 거냐 뭐 이러면서 자기 그 부장검사도 아닌데 이제 그 재판장이 내가 이거 영장 줄 테니까 압수수색 다시 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검찰이 지금 자존감이 땅에 이제 현장 검사들은 지금 자존감이 많이 망신을 당하고 있군요. 망신을 당하고 네. 있는. 웃긴 게 서울의 용산 경찰서장을 조사하라고 불렀는데 네. 안 가다가 나중에 갔잖아요. 그렇죠. 뒤늦게 가잖아요. 왜 안 가냐고요. 조사하라고 검찰이 불렀는데 현직 경찰서장이 막 안 갑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네. 결국 가긴 갔지만. 사면 초과라고 하는 거는 김민아 씨가 잘 설명하셨지만 결국은 검찰이 지금 적폐청산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검찰에 남는 거는 별로 없는 상황이 될 테니까. 네. 그래서 지금 검찰 내부에서 스멀스멀 계속 뭐 어떨 때는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이 수사가 결국은 윤석열 개인의 정치 보복이고 개인의 역사 한풀이 아니냐 뭐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그렇죠. 맞춰가지고 윤석열이 과거에 국정원 수사하다가 물 먹고 당선되고 이런 거 복수의 칼날을 지금 휘두르고 있다. 네. 거기에 신 버전도 있습니다. 네. 윤씨 종북론. 이거 윤석열의 오른팔 누구냐? 윤대진이라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그 양반이에요. 윤대진 네. 검사라는 사람이. 근데 동아일보에 뭐 훌륭하신 위대하신 기자님이 뭐라고 썼냐면은 윤대진의 와이프가 와이프의 오빠가 통진당이다. 네. 그리고 통진당 와이프의 오빠. 예. 우리가 우리라고 하면 운동권들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용대 씨라고. 그 네. 배드민턴 선수 아니고. 네. 이른바 경기동부연합의 넘버 3 정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양반이 근데 그 인척관계다라고 해서 그 무슨 제목이 뭐 국정원 잡는 통합진보당? 뭐 제목이 그래요, 그게.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종북이다 이거 아니에요, 윤씨들이. 그렇죠. 네, 그게 뭡니까, 그게. 근데 네. 그렇게까지 한다니까요, 이제? 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뭐 종북 색깔론 아니면은 개인의 한풀이 이런 식으로 지금 적폐청산 수사를 폄훼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검찰 내부에서 노골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노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을 조중동과 같은 그런 언론들이 노골적으로 추동하고 있는 모양새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의 수사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는 연좌제 하지 말라면서 왜 윤대진 종북입니까? 왜? 네. 그래서 일단 이 혐의가 또 어떤 부분이 있는 건지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한겨레 보도에서 왜 이렇게 그 압수수색을 또 집행한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 전 수석과 추 전 국장 그리고 최 전 차장이 이들을 말을 이제 소통시켜줄 연결고리로 기획 검사를 택한 이유가 이제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네. 이 사람이 국정원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이었기 때문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기획 검사는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에 파견돼 일을 한 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검찰 조사 결과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 이 둘이 추명호 전 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건 적은 없고 이들의 연락은 우 전 수석의 변호사와 최 전 차장이 기획 검사를 통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꼬투리를 안 잡히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진 않고 이 검사 후배 검사하고 통화했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면 되니까 네.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 건데 다시 한번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될 사안은 이 기획 검사가 역시 국정원에 파견돼 일한 적이 있던 검사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정리해 드린 것처럼 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변창훈 검사도 그렇고 또 이렇게 몇 명의 이 이재영 검사도 그렇고 몇 명의 국정원 파견 검사들이 있었잖아요. 이 파견 검사들이 원래는 파견 가서 그냥 대충 자리만 보존하고 다시 검찰로 복귀하는 움직임을 해야 되는 건데 이번에 파견 갔던 이들은 박근혜 정부 때 파견 갔던 이들은 적극적으로 국정원을 보좌하고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 일을 처리했던 사람들이어서 윤석열 수사팀장 당시 수사팀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들에게 골탕을 먹은 거죠. 네. 수사를 할 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연결고리라고 했던 우병우, 최은수, 추명호를 연결했던 이 기획 검사 같은 경우는 이 윤석열 서울지검장 체제에서는 이 사람은 길을 못 펴는 거죠. 이미 국정원 파견 갔다 왔기 때문에 한번 찍힌 거고. 네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 사람이 선을 대야 될 곳은 우병우밖에 없다. 우병우의 나중에 우병우가 부활할 때까지 기다려서 뭔가를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될 테니까. 아직 젊어요 우병우. 네, 감옥 갔다 와도 젊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요. 네,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이랬을 때 여전히 우병우는 파워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내가 기대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추명호와 계속 연락을 해주면서 어떻게든 혐의 입증을 못하게 하도록 이것도 사실상 수사를 방해한 거다. 그래서 이 의미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국정원 파견 검사들이 수사를 방해했던 건데 이번에는 사실상 검찰 내부에 있는 인사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쪽의 수사를 방해했다. 이런 내용까지 나온 것이다. 이런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문체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우병우 전 수석의 최측근 인사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분이 연루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역시 한겨레 서영지 기자가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최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실행 관련 보고서를 수차례 받아보는 등 정부의 비판적인 인사들을 찍어내는데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검사장급인 부산 고검 차장을 지낸 최윤수 전 차장은 국정원 2차장으로 취임할 무렵인 지난해 2월 국정원은 이전과 달리 문체부에 직접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전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전에는 국정원이 작성한 명단이 청와대를 통해서 문체부에 전달되는 방식이었다면 최 전 차장이 취임하던 2월께부터는 문체부가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신청자 명단을 국정원에 보내면 국정원이 배제해야 할 명단을 추리고 나서 이유까지 따로 적어 문체부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네, 국정원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바뀐 거죠. 네, 맞습니다. 문체부는 청와대에서 보낸 명단은 알파벳 B로 그리고 국정원에서 보낸 내용은 K로 표시해서 관리를 했는데요. 웃기다니까요. 네. 왜 청와대는 블루하우스고 국정원은 쿡정원입니까? 왜 그런 거예요? 왜 N이라고 하든지 NIS. 네. 네, 특히 당시 국정원 일부 간부는 국정원이 직접 문체부에 블랙리스트 명단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내놓기도 했지만 당시 최윤수 차장 등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최 전 차장은 지난달 24일 그동안 실무적으로 국정원이 해오던 일과 관련해 과장급 직원으로부터 블랙리스트 등을 보고받은 바 있지만 그 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이 해명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병우의 친구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의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 데 지금 계속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검찰이 29일이죠.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병우 전 수석이
이제 어제 그 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녹음하는 30일 새벽 늦게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 가슴이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두 사람이 친분이 있는 사이인데, 그래서 이 최윤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쪽에 좀 많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재호 기자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검찰에서 검사장까지 지낸 고위 간부 출신이죠. 최 전 차장은 경북 김천에서 태어났고요. 네, 부산 TK. 네, 부산 내성고를 해서 이제 TK, PK를 두루 섭렵한 인물이고요. 네. 우 전 수석과 1984년에 서울대 법대에 함께 입학을 했는데 84년인가요? 네, 84년이죠. 네. 그리고 최 전 차장은 사법연수원 21기로 이제 그 법 쪽에 입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 전 수석은 이제 소년 등과를 해서 네. 두 기수 빨리 이제 그 법 쪽에 들어왔는데요. 군대를 안 갔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고도근시 때문에. 사석에서는 둘이 이제 말을 놓고 지낼 만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윤수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에 법조계에서는 우병우 사단이다 뭐 이런 얘기가 노골적으로 나왔었는데, 본격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는 지난해 2월 달에 뭐 검찰하고 있다가 갑자기 국정원 2차장이라고 하는 요직에 임명되면서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때 내용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난해 2월 국정원 2차장으로 선임될 당시에 이제 내외 안팎에서 이제 우 전 수석의 추천이 있었다는 말이 횡행했었습니다. 네, 당시에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된 지 한 1년 정도 됐던 그런 시점이니까요. 네, 국정원 2차장은 국내 정보 및 공안 부문을 담당하는 국정원의 핵심 요직인데요. 네, 원래는 이게 핵심 요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건데, 네. 그 원체 국정원이 뭐 대외 뭐 이런 정보 이런 거에는 취약하고 오히려 국내의 공안 부분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한 자리가 돼버린 거죠. 국정원장 바로 밑에서 거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요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약을 주로 전공을 했었던 최 전 차장이 갑자기 국정원 2차장으로 가서 네. 이제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고요. 이제 그런 목소리들은 어떤 것이었냐면 뭐 사정당국 내부에서 주로 나왔는데, 국정원을 통해 본격적인 총선과 대선 관리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당시 시점이 2016년 2월이니까 총선이 2016년 4월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정대로라면은 원래 이제 그 선거구도 막 이런 것들이 막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점이었으니까, 네. 이때 국정원 2차장으로 우병우의 최측근이 간다는 것은 이 선거에 무슨 국정원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알려졌던 게 지난해 6월 네이처 리퍼블릭 정관 로비 사건 때 다시 한 번 알려졌는데요. 네. 정은호 대표 로비 사건이죠. 네. 그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서 뭐 사건 청탁 면목으로 이 3억 원을 정 대표로부터 건네받았고, 홍 변호사가 당시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윤수 3차장 검사에게 청탁을 하겠다고 했다, 이런 정 대표의 진술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네, 이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정은호 대표 사건은 뭐냐면, 정은호 대표가 도박을 해가지고 이 문제가 됐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는데, 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홍만표라고 하는 그 검찰 내부에서 아주 요직에 있다가 변호사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서 정관예우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 혐의를 좀 빠져나가 보려고 시도를 한 거죠. 그러면서 3억 원을 건넸고, 홍만표가 그래서 이제 당시에 수사하는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이 정관예우를 부탁하면서 이 정은호 대표에 대한 어떤 혐의를 어떻게든 무마시켜 보려고 애를 쓰다가 나중에 이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는데, 이 홍만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우병우와 이 최윤수라는 사람의 관계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 건데요. 홍만표 변호사는 우병우 전 수석이랑 아주 친밀한 사이입니다. 예전에 이제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수사할 때, 그때 당시에 같이 대검에서 중수부에서 수사기획관과 그리고 이제 대검 중수부장 이런 거를 같이 하면서 아주 친밀하게 지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변호사를 할 때도 네. 아닙니다. 네, 같은 변호사를 할 때도 그 서초동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에 같은 건물에 아래 위층을 빌려가지고, 네,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죠. 네, 그렇게 해서 변호사 업무를 했고, 그래서 사실상 법조계에서는 홍만표랑 우병우가 2인 1조로 움직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고요. 네, 뭐 그래서였던지 이제 검찰이 당시 통화 추적을 해가지고 홍 변호사가 최 전 차장에게 2차례를 찾아가고, 그리고 20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 전 차장을 소환하지 않고 선물 조사하는 데 그쳐서 이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홍만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최윤수 그 당시 그 검사와는
별다른 인연이 없는데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이 최은수랑 컨택을 한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우병우였다. 우병우랑 친구니까 그 뭐 야 너랑 친하다며 나랑 좀 자리를 마련해줘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가서 이렇게 만났겠죠.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또 우병우 전 수석이 당시에 경향신문 보도가 나온 건데 이 네이처 리퍼블릭 사건에 대해서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물밑에서 이렇게 이게 그 변호를 했다 이런 얘기도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선임계를 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최은수와 관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까 물밑에서 움직이면서 뭐 이렇게 더 돈을 뭐 많이 받거나 그랬겠죠. 뭐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돼가지고 또 곤란함을 겪기도 했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서 다시 돌아오면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네. 결국에는 다시 조윤선 장관도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당시에 여가부를 출입하고 있었는데 여가부에서 그런 내용을 제가 들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조 전 장관이 이제 재임 시절에 이제 심심치 않게 그 강은희 장관이 되기 전에 했었죠. 조 전 장관이. 네. 이제 측근들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문체부로 다음에 갈 것이다. 문체부 장관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기사를 네. 쓰진 않았었지만 뭐 그 왜 자꾸 사전에 기사를 안 씁니까? 저는 기사를 되게 많이 알고 있다. 네, 제가 기사를 좋습니다. 쓰면 좋죠. 쓰면 좋은데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 메르스가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저희가 자꾸 듣고 기사를 안 써요. 출처가 많습니다. 네. 사실 근데 썰 풀려고 이제 네, 쟁여놓은 네.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조 전 장관이 아마 뭐 조금 다시 이제 지금은 석방이 됐습니다만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좀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정무수석 할 때도 그렇고 뭐 계속 자신의 정치적 목표는 문체부 장관이었다는 네, 걸 맞습니다. 계속 노골적으로 얘기했었고, 뭐 본인은 나름 뭐 문화에 관심이 많다면서 여러 이제 언론에 인터뷰도 했었고, 그러면서 문체부 장관이 된 게 결국은 정치적 목표를 이룬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사안인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돼서 블랙리스트나 이런 것들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이렇게 블랙리스트를 활용하고 충성을 다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평생 정치적 야망을 이뤄주신 분을 위해 최선을 다했군요. 그럼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네. 네. 뭐 그분께서 또 이제 문체의 이제 문화를 사랑하셔서 그런지 그 신세계 백화점 지하에 있는 마카롱만 네.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 이름은 까먹었는데. 여가부 직원들이. 네, 여가부 직원들이. 야질이 아닙니까? 전원에 따르면, 이름은 저는 제가 마카롱하고 전에 이제 그렇게 뭐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이름 알아내야 됩니다. 먹어봐야 됩니다. 얼마나 맛있게. 그래서 뭐 재직 기간이었으면 제가 뭐 정보 공개라도 청구해서 이거 뭐 한번 하겠는데. 신세계 이름을 아리를 맞는 것 같은데, 그 프랑스에서. 그게 아니, 고액의. 근데 이재훈이라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알죠? 이재훈도 그것만 먹나요? 아니죠. 저는 그 마카롱을 좋아하셨는데, 저랑 같이 사는 분이 마카롱을 좋아해서, 제가 가끔씩 선물로 그걸 사가고. 조윤선급. 아이, 무슨 또 조연성법입니까? 백화점에서 파는데. 집에 살고 계시는군요. 신세계가 맛집은 진짜 잘 데려와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아까 김민아 씨가 잠깐 설명했지만, 우병우 전 수석이 지금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뭔가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내가 지금 거의 검찰의, 그러니까 검찰 내부 전체가 아니라 검찰의 지금 핵심 권력을 잡고 있는 윤석열이랑 그리고 이제 이런 국정원 특별수사팀 이런 쪽에 지금 거의 타겟으로 당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알았는지 윤석열이 통제가 안 돼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아무 말도 듣질 않아요, 지금. 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우리 윤석열. 저도 홍준표 당대표가 대충 이런 뉘앙스, 이게 100% 정확한 원인은 아니지만 대충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정권 바뀌면 지금 네이버 포털 불공정하다고 자한당이 난리잖아요. 네. 포털이 너무 청와대에 유리한 기사만 해준다고. 그러면서 윤석열 검사 데려와서 수사시켜야 된다고. 그분이 유머를 되게 잘 아시는 분이셔서.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이런 분위기를 아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잖아요. 이 그 검찰 출석할 때 뭐 그 여성 기자를 노려보고. 네, KBS 여기자를. 네네. 노려보고 또 그리고 뭐 거의 그 기자들의 질문에 성의 없이 답변하거나 뭐 아주 뭐 그 좀 무뚝뚝한 태도로 답변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영상에 찍혀서 상당히 뭐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 역시 우병우는 저런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29일 날 검찰에 소환될 때는 좀 분위기가 달랐어요. 또 어떤 분위기였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9일 우병우 전 수석을 피해자 신분 조사를 했는데요. 네. 검찰 조사에 앞서서 이제 이날 오전 9시 52분께 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아주 약간 초탈한 표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약간 저희 속된 말로 현자 타임이 온 표정이었는데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4번째 섰다. 이것도 사투리로 하면 좋은데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어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불법 사찰 지시하고 받았다는 것 혐의하느냐, 보고 받았다는 혐의 인정하느냐 하는 기자의 질문에는 검찰에서 충분히 밝히겠다. 이렇게 말한 뒤 곧장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네, 이게 되게 바뀐 분위기인 게 예전 같으면은 그 불법 사찰 지시하고 받았다는 혐의 인정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 그런 똑같은 질문하느라고 수고하신다고 막 얘기하고 비아냥거리고 비아냥대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아주 정석대로 검찰에서 충분히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그렇고. 네, 나올 때는 또 이게 똑같이 물어보니까는 질문이 과장됐다고 그랬어요. 아, 그랬나요? 그거 갖고 나온 다음에는 그것도 제가 또 못 봤네요. 네, 질문이 과장됐다고 여전히 기자들한테 그러는 거는 똑같은데. 네. 근데 제가 기자였다면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은데 숙명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숙명이 구속영장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를 하세요 다시. 네? 기자 왜 합니까 제가? 기자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좀 정리를 하자면 우병우에 대한 수사에 대한 전망 이런 건 좀 웃을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의 적폐청산 수사나 이런 거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좀 어떤 상황으로 연결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지금? 적폐청산 수사에 우병우라고 하는 키워드가 네. 일단은 지금 검찰 수사의 대상으로 가장 뚜렷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수사가 이제 적폐청산 수사의 어떤 변곡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인 거죠. 근데 거기에서 지금 우병우를 이렇게 소환 조사하고 영장을 청구하고 이런 것들이 아까 이제 검찰이 수세에 몰린 그런 상황들 말고 혹시라도 더 추가로 정치적 의미나 이런 것들을 분석할 건 없을까요? 일단 잘 모르는데 우병우가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겠어요? 네네네. 이게 과거에 보면 문고리 3인방이 한참 그렇게 위세를 떨치고 할 때 문고리 3인방이 문제라고 그래서 김기춘도 집에 가고 네. 문고리 3인방 중에 이제 이재만 안봉근은 어디 좀 흐트러 놓기도 하고 네. 이재만은 총무비서가 아니구나. 안봉근은 저기 어디로 보내고 춘추관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정호성이 주로 이제 문건 유출과 모든 걸 했는데 그렇죠. 네. 그런 과정에서 그런 문고리 3인방이 이제 불가피하게 축소되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세력이 확 커진 게 우병우였고, 네. 그다음에 우병우는 김기춘의 유지도 이으면서 그런 문고리 3인방의 공백도 메우고 국정원, 검찰, 경찰 다 손에 쥐고 모든 걸 하지 않았습니까? 네. 최순실부터 시작해갖고. 우병우 사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리스트를 뽑아보니까 거의 수십 명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우병우 금광이죠, 금광. 네. 우병우를 캘 수 있으면은 온갖 게 다 나오겠죠. 네. 그럼 지금 쭉 보면은 사실 아까 법정 분위기도 말씀하셨지만 검찰 수사가 윤석열 팀 수사가 완벽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당연히 그들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네. 얼마나 많이 숨겨놓고 얼마나 거의 완벽한 대응을 하고 있겠어요. 네. 김관진 나오는 거 보세요. 거의 예술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그냥 1차적으로 볼 때 법원에서 구속적 부심으로 해갖고 나올 때 그럴만 해서 나왔나 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주 이례적으로 나온 것이잖아요. 네. 그리고 김관진이 내가 구속적 부심을 꼭 신청해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변호사가 신청하라고 했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일이 어딨냐고 세상에.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병우를 통해서 우병우를 속된 말로 조져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의 수사를 보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증거 내지는 증언 내지는 이런 것들 찾을 수 있으면 확실히 여러 가지로 이제 그동안의 수사에 좀 미진한 점들이 많이 보완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최종 목표는 이제 박근혜는 감옥에 있으니까 과거의 국정원의 나쁜 일 이런 것들도 다 찾아내서 이명박을 감옥에 보내고 그렇게 되면 좋겠죠. 네. 그래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와 곧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영장이 발부돼서 우병우 전 수석을 구치소에 가둔 상태에서 수사를 하느냐 이 여부가 상당히 앞으로 이 검찰의 국정원 적폐청산 수사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영장이 발부되고 우병우 전 수석을 통해서 여러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면 지금 약간 고착 국면에 있는 이 적폐청산 수사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쪽으로 상황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병우 그리고 최은수 그리고 추명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핵심 멤버들이고 그 외에도 이렇게 연루되어 있는 수많은 우병우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수사들이 계속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재호 기자가 보시기에는 전망은 좀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저도 이제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쉽지는 않겠지만 계속 이제 정부의 의지도 있고 사법부에 지금 이제 윤 지검장이 계속 밀고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부에서 갈등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 전 수석이 구속영장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 분수령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적폐청산 수사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약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착점에 빠져 있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지금 거의 검찰 흔들기 이런 쪽으로 나서고 있고 그래서 적폐청산 수사를 하면서 오히려 뭐 조중동 이런 데서 아니 시스템을 바꿔야지 사람을 이렇게 처벌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가면 어떡하느냐라는 쪽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전에 뭐 반민특위 때부터 나왔던 얘기들인데. 네. 이런 얘기들이 잘못을 저지른 거에 대한 책임을 문책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기록을 남기고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한 어떤 그 하나의 뭐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과정이 지금 길게 늘어진다고 해서 이게 중요하지 않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국민 여러분들이나 누리꾼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셔서 수사가 제대로 다 진행될 수 있도록 응원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핵심 인물의 우병우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봤고요.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디스펙트 속 소코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봬요. 네, 디스펙트 속 소코너 김민아의 여의도동물원 오늘은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심재철 의원 이 최근에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국가내란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연이틀 계속 공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재호 기자가 정리를 해주시고 김민아 씨의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대 국회 상반기 부의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국회 부의장이 28일 문재인 정부가 각 부처 등의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적법 절차를 명백하기 위한 잘못된 행위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문 대통령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세요. 대통령 얘기했죠. 네.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했죠. 네. 그다음에 국정원장 얘기했죠. 문무일은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요. 문무일은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바로 윤석열을 얘기하잖아요. 네, 문무일 없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검찰청장이 없고 서울중앙지검장만 있는 네. 이런 리스트. 아까 말씀드린 그 맥락이에요. 검찰이 다 적군은 아니다. 네. 윤석열만 적군이다. 네.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거 보면서 황당하더라니까. 왜 윤석열이지? 왜? 네. 그래서 이런 뜬금없는 주장이 지금 갑자기 나왔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다음 달 12일이 자유한국당에서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좀 난립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시점에 지금 심재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런 얘기는 왜 꺼냈을까요? 원내대표 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네. 네. 그 끝입니까? 네. 이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기자들이 원내대표 염두에 두고 있냐 이렇게 했더니 뭐 두고 보자 뭐 그런 권유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권유를 받고 있기는 지가 하고 싶어서 얼마나 지금 그 보도를 쭉 보시면은 기사 내용에 보면은 이제 이 원내대표 선거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떠들면서 얘기를 해야겠네요. 네. 이 얘기 이런 겁니다. 이제 김무성 등등이 바른정당에 있다가 더 이상 뭐 뒤에 또 읽을 거 있는 거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김무성 등등이 다시 돌아갔잖아요. 집으로. 네. 원래 집으로 자유한국당이라는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바로 원내대표 선거 있으니까 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우리 김무성 측근을 당선을 시키고 그거를 갖고 이제 좀 앞으로 우리가 이 당을 접수해 보자 뭐 이런 계획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홍준표, 김무성 연합군이 이제 형성이 됐어요. 어쨌든 친박과 싸워야 되니까. 홍준표의 경우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슨 조직력이 없으셔가지고 네. 자기 말 맞다나 무슨 독고다이셔가지고 친박이랑 계속 싸우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 계속 죽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중요 포인트마다. 녹취록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뭐, 별론데, 홍준표 세력화가 별론데, 끈 떨어진 윤상현 정도나 가가지고 뭐 뒤에서 뭐 해주고 뭐 이런 상황인데. 네. 그래가지고, 김무성이 와갖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일단 친박하고 싸우자. 5월 동주를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김성태 의원을 원내대표로 내세우는데, 물론 홍준표 쪽에서는 김성태가 싫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 네. 김성태 시켜봐야 김성태가 워낙 김무성이랑 친하니까 나중에 김무성한테 갖다 바치는 것이지. 그렇죠. 네. 나 홍준표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대안을 만들고 싶다라는 분위기가 있지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준표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대안을 못 만듭니다. 누차 말씀드렸죠. 홍준표는 개파가 없다. 네,
대화를 못 하니까 네. 김성태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친박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원래 홍문종을 낸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었죠. 네. 근데 홍문종이라는 사람이 워낙 이제 친박 핵심이란 말이에요. 거기도 네. 그 사람이 왜 친박 핵심인지는 아직도 몰라요. 그것도 한번 조사해봐야 될 문제예요. 뭐가 있어서 그 사람이 친박 핵심인 거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또. 네. 근데 아무튼 친박 핵심인데 그 사람이 나와서 친박 대 홍준표, 김무성 연합군 해가지고 붙어갖고 김성태가 될 것이다라고 봤어요. 근데 이제 기류가 좀 이상하죠. 첫 번째는 최경환이 이제 그 특활비,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가지고,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하면서 국정원 예산을 많이 타다 줘가지고.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에 들었던 내용이죠. 네, 그게 아주 나쁜 짓이다라고 해서 잡혀가니 많이, 검찰에 출석하니 많이, 그래가지고 특검법을 하는데 그럼 최경환을 조사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이 얘기가 이상해졌잖아요. 네. 거기다가 그 청와대가 국정원 돈 받아갖고 진박 간별 여론조사를 할 때 정무수석을 역임하셨던 김재원 의원도 지금 검찰에 비공개 소환되고 이런 맞습니다. 상황이에요. 네. 계속 친박들은 지금 뭐 그래서 친박들은 뭐 신친박이었던 원유철도 잡혀가니 많이. 그래서 친박들은 계속 이렇게 잡혀가고 뭐 말 나오고 하면은 친박들이 자유한국당에서 얼굴마담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진박 간별 여론조사를 했으면 그 진박 간별 여론조사에 수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은 앞으로 얘기가 선거 전에 돌입하면 앞으로 얘기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네. 웃겨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야 우리 이럴 게 아니야.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서 홍문종을 주저앉히고 새로운 사람을 모색해보자. 그것이 이제 지금 나온 게 이주영이죠. 네. 그런 얘기가 돌고 있죠. 네. 네. 범친박계로 분류는 되지만 네. 또 친박 색깔이 뚜렷하지도 않은 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자기는 개파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네. 그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미워하죠. 이게 친박이 뭐 자기 시원하게 친박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친이면 시원하게 친이라고 하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유일하게 그 사람이 득점을 한 포인트가 해양수산부 장관 세월호 참사 때 해양수산부 장관 해가지고 해수부 장관 해가지고 네. 수염도 안 깎고 네. 머리도 안 깎아가지고 도인처럼 거기 근데 그때는 저는 뭐 잘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사람이 그 장관이 그런 걸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책임자 하나는 거기 있었었는데 그걸 이주영 전 장관이 혼자 했었던 경향이 있었죠. 유가족들 거기서 힘들고 어렵고 근데 같이 앉아가지고 그 도인처럼 앉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장관이 결국은 할 수 있는 역할은 물론 이제 부하 직원들 지휘해서 뭐 여러 가지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약간 정치적으로 퍼포먼스를 해서 그게 유가족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런 조처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거의 도인이었어요 거기서. 네. 집에도 안 가고 뭐 밥도 제가 이제 그날 첫날 그 팽목항에 있었는데요. 네. 그 이제 여기저기 많이 다녔습니다. 네. 팽목항에 있었는데 그 이주영 장관이 딱 오자마자 그 유가족들이 이주영 장관을 끌고 바다로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주영 장관이 그때 이제 학을 뗐었고요. 그런 표정 역력했고 그 뒤로 이제 정말 자세를 고쳐먹고 쭉 이제 네. 처음에는 좀 약간 자세가 좀 이상했어요. 근데 네, 이제 네. 유가족의 분위기를 느끼게 되니까 그 이후부터는 좀 이렇게 태도를 네. 바꿔서 그러니까 이주영 입장에서 내가 해수부 장관인데 이걸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그렇죠. 이걸 네. 어떡하냐고요.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거기서 그냥 그 두드려 맞고 계속 버티고 있는 것밖에 맞습니다. 없어요. 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본인도 그 두드려 맞고 버티면서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수염도 안 깎고 밥도 김밥 뭐 라면만 먹고 집에도 안 가고 그랬겠죠. 근데 아무튼 뭐 얘기가 샜는데 아무튼 그래서 진박 일부 예를 들면은 정종섭 전 행안부 장관 네. 그다음에 유민봉 유민봉 씨 잊어버렸을 수 있는데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 박근혜 정부에서 한가닥 했던 분들이 지금 다 의원 아닙니까? 네네. 이 사람들까지 다 모아놓은 모임이 있어요. 새벽인지 뭔지가 네. 비박계도 들어있고 거기가 이제 이주영 원내대표서를 열심히 이제 펌프질을 한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은 이걸 잘 그냥 보고 이주영을 잘 무너뜨리면 되는데 어차피 그렇게까지 의원들 사이에서 인기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넘어가진 않죠. 네. 이 이주영 의원과 관련된 유명한 얘기가 있는 게 홍준표의 원래 이름이 홍판표라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홍판표인데 홍준표로 바꾸라는 얘기를 이주영이 과거에 판사 시절에 그랬죠. 홍준표한테 이름을 바꿔라라고 권유를 하여서 홍준표가 이름을 바꿨다라는 게 그동안 정치권의 정설이었는데 네. 홍준표 대표가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주영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바꾸라고 했다. 네. 이런 걸 퍼뜨리고 다니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이주영을 아주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주영을 견제를 하고 그다음에 계속 홍준표 대표가 막말을 하면서 친박은 암덩어리고 우리가 안고 갈 수 있겠느냐. 네, 구체제 도려내야 된다. 암덩어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네. 도려내야 된다 이러면서 고름이라고. 사람을 갖다가 고릅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다 안고 가자는 것은 비빔밥이다 뭐 이런단 말이에요. 네. 비빔밥이라는 게 예를 들면 홍문종한테 하는 얘기겠어요? 한 이주영한테 하는 그렇죠. 얘기죠. 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오니까 이게 이제 송준표 대표가 계속 이런 중간층에서 어떤 온건파를 내세워갖고 원내대표를 하는 그림을 누르려고 하는 건데 네. 근데 조합이라는 게 범친박 플러스 온건파 이 조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원래 비박계인데 플러스 친박에 친화적인 사람 이런 조합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야 원내대표 선거할 때 친박의 일부 표까지 흡수해가지고 그 사람이 친박과 비박표를 다 흡수해서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심재철이 지금 그 케이스인 거죠. 잘 보면은 그 내란 얘기는 이제 충격요법인 것이고 그렇죠. 네. 그게 보면은 뒤에 거의 출사표예요. 무슨 뜻 있는 변호사들을 모아서 무슨 이 문재인 정권의 각 부처들의 무슨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그 막 다 캐내고 그다음에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열어줘서 이 좌파들이 포진해 있는 국정원 개혁위에다 갖다 바쳐가지고 국정원을 무력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다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문재인 정권의 이런 극악무도한 행태에 대해서. 네. 그런 얘기는 국회 부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원내대표로서 네, 원내대표는 뭘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상 추사표다. 네, 당 지도부가 해야 되는 얘기인 거죠. 네, 네. 당 지도부를 가겠다라는 그런 의사 표명으로 보인다는 거죠. 네. 그걸 하면서 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네, 홍준표 네. 막말 정치 중단하라 이러잖아요. 나경원이 왜 갑자기 나경원도 출신 비밖에 아닙니까? 네. 바른정당으로 거의 90% 갔다가 갑자기 울고 막판에 턴했죠. 네, 이혜원한테 맞고 이러면서 이제 안 가고 지금까지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 배신자가 될 뻔한 사람으로 있었는데 네. 갑자기 나타나서 홍준표 막말 정치가 우리 정치에 손해를 많이 끼치고 있다. 왜 그러겠어요? 원내대표 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홍준표, 김무성 등의 반격은 저 사람들이 원내대표 될 경우에 친박의 지지를 등에 업고 원내대표가 될 경우에 과연 서청원, 최경환 제명 같은 일을 해낼 수 있겠느냐. 그거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원내대표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성태를 뽑아줘야 된다. 이 얘기를 열심히 하고 네. 이렇게 지금 구도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네, 네. 심재철 얘기는 그걸 하려는 것이지 별것도 아닙니다. 이 얘기는. 네, 어차피 국가내란죄를 얘기해봤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정치적인 공세일 뿐일 텐데 결국은 그래서 심재철이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나왔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제대로 좀 심재철이라고 하는 사람을 비판할 수도 있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심재철이라는 사람이 서울역 회군의 주역이었다고 네, 과거에 나오더라고요. 그랬죠. 예. 네. 그 얘기는 평생 따라다니는 얘기죠. 몰랐어요, 전 사실. 네, 네. 그런 분들이 워낙 많죠. 전향한 분들이 워낙 많지만 옛날부터 이렇게 싹수를 보이시면서 서울대 쪽에 학생운동을 잠깐 했던 분이고 그리고 기자 출신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정치인을 5선을 하고 있는 분인데 여하튼 그때부터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막 누리꾼들에게 엄청 맹폭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침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두 분실에만 연락을 해봤어요. 나경원 의원실이랑 심재철 의원실에 네. 연락을 해봤는데 심재철 의원실에서는 이제 국회 부의장실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뚜렷하게 자기들한테 얘기한 건 없다. 원내대표 나가겠다고. 아직까지는 안 하겠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실은 확실히 이제 나갈 생각이 있어서 의원들한테 이제 의견을 묻고 다니고 있다 이런 생각인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게 항상 나경원 의원은 하겠다고 하다가 항상 마지막에 네, 항상 그렇게 막판에 엎어지는 스타일이고 네. 또 제가 봤을 때 이제 심재철 부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안 하겠다 하고 있다가 확 나올 수 있는 이제 사실 늦게 나와야 조금 더 있을 수 있는데 계산이 깔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안 나오더라도 이 양반이 국회 부의장하고 끝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무슨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설도 있어요. 안 될 거라고 보는데 네. 아무튼 지역구가 어디죠? 심재철이? 몰라요. 안양인가? 모르겠어요. 제가 심재철 지역구까지 외우고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바쁜 사람입니다. 저도 네. 플레이스테이션 4도 해야 되고 닌텐도 3DS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또 심재철 잘못했나요? 지역구를 제가 경기 안양시 동안구를 이거 맞췄는데 때려. 내가 이렇게 할 일이 없어갖고 심재철 지역구까지 알고 있구나 내가. 내가 슬프다 진짜. 네? 이거 뭡니까 이게? 네.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잊어버렸네요. 경기도지사. 친박한테 아무튼 이번에 왜냐하면 심재철 의원이 계속 이 친박의 세상에서 비박계 몫으로 최고위원하고 이런 그런 케이스들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네, 네.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친박계한테 잘 보여놓으면 지금 친박계라고 우리가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지금 몇 석이에요? 110에 가깝습니까? 110을 넘습니까? 네, 110 넘죠. 아무튼 그런 수준이면
이 김무성 플러스 홍들이 네. 한 20에서 30 사이인 것이고. 그렇죠. 숫자가 많지 않죠. 네. 그다음에 네. 핵심 친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한 20에서 30 사이인 것이고 나머지 거의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른바 중도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가 한국 사회 평균으로 볼 때는 그래도 친박에 가까운 사람들 아니겠어요? 네, 네. 홍준표와 김무성이 이쪽 반대편 끝에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예. 그 사람들한테 마음에 들기 위한 뭐가 있어야 앞으로 뭘 해내기가 좋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장황한 입장문의 마지막에 보면은 무슨 문재인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 유엔에 네.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거는 친박들이 아주 좋아하는 얘기죠. 그렇죠.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이 인권 유린 당하고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얘기죠. 네. 그런 얘기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홍준표는 개파를 이렇게 거느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줬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끌 만한 그런 상황이 잘 안 되는 걸로 보여줬고, 김무성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을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배신자고.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체제인데, 홍준표가 다수파인데, 홍준표가 주류인데, 왜 원내대표 선거 나가서 뭐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홍준표 욕을 하냐고요. 그게 뭘 의미하겠냐고요. 네. 의원들이 다 홍준표를 싫어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준표가 네. 확실하게 장악을 못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네네. 네, 그런 상황이니까 뭔가 그 반대파 쪽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심재철이다. 이렇게.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가장 또 요즘에 신경 쓰는 그들의 논리가 홍준표 사당화이다. 네. 무슨 얘기냐면 대표도 홍준표가 하고 원내대표도 홍준표가 하고 홍준표가 뭐냐 그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홍준표 사당화라고 할 때 그러면 홍준표 측근들이 나서가지고 무슨 소리냐 친박이 이렇게 다 해먹고 지금까지 하나 권력에 야합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서는 지금 무슨 사당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며칠 동안 잠잠하다가 어제 오늘 정도에 우리 조선일보 출신 강효상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이게 체제가 이게 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네. 그런 한성교 상황입니다. 의원하고 이제 장제원 수석 대변인하고 네. 설전을 주고받았었죠. 네, 네, 네. 한성교가 화해했다고 오늘 페이스북에 장재원 의원이 올렸습니다. 뭘 또 네. 화해를 해. 한성교가 홍준표 사당화를 꺼내갖고 내가 한성교도 원내대표 나간 그렇죠. 거니까 네. 홍준표 사당화를 꺼내갖고 내가 한번 홍준표 사당화를 비판해보겠다라고 해서 희생양 제물로 삼은 게 장재원이죠. 장재원은 뭐냐? 배신자다 원래 거기는. 근데 수석 대변인 시켜주고 말이야. 네, 이러면서. 홍준표 배신자들이다. 빡쳐서 한 번도 이걸 무슨 감투라고 생각하고 받은 적이 없다. 뭔 소리야. 감투지.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네, 그런 쩌리들이 또 바닥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기자들은 좋아했어요. 네. 강효상 대변인에서 장재원 수석 대변인이니까 기자들은 되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겠네요. 네, 강효상 꼴상 없잖아요. 그 아니,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이 지금.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건설 산업에 계신 분들이 건설사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명박을 얼마나 또 미워했겠어요. 네. 다 건설 해보셔가지고 건설사의 꼼수 이런 걸 다 사전에 파악하시고 다 거기에 해먹으려는 장치들을 다 왜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강효상 대변인께서 저는 얼마나 잘 모르는데 왜냐면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모르는데 기자들 말로는 되게 만나기도 힘들고 전화 통화도 잘 안 되고 얘기도 잘 안 해준다. 원래 대변인이 그런 직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대변인은 굉장히 스킨십을 많이 하면서 연락을 해줘야 위대한 되는데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인데 어디 미개한 기자들하고 무슨 스킨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장재원 의원이 수석 대변으로 오고 나서는 즉시 그게 나와요. 반응들이 논평 같은 나온다. 거나 네. 빨리빨리 즉석에서 막 브리핑도 하고 그래서 좀 다르긴 다르네 하는 생각을 정치인 출신이나 기자 귀한 줄 알지.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이 기자가 뭐 귀하겠어요? 네. 여하튼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 얘기는 예산안 얘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랑 국민의당이 29일 날 그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 노선이 이렇게 무안공항을 경유해서 전남 목포에 이르도록 우리 정유영 기자의 고향인 목포에 이르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를 했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들의 합의문에서 광주 여기서 핵심은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광주 송정에서 무안공항을 경유해서 목포에 이르는 노선이 지역 균형 발전과 충청권과 전북 지역의 무안공항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한 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렇게 성명서를 냈고요. 또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호남선 KTX 2단계 사업안은 호남 지역 관광과 발전 인프라 측면에서 대단히 불리한 방안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오랜만에 목소리를 같이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의미가 있고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지 한번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분석 아니고 망상이라고 망상. 하세요 그냥. 망상이라고요. 네. 내가 뭘 하냐고요. 정치부 보니까 거의 뭐 기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쓰는 거더라고요. 네. 망상하고 아무렇게나 쓰고 중요한 건 정치가 그 망상이 다 현실이 됩니다. 또 맞아요. 진짜 그게.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의원들도 신문을 보고 그럴듯한데 이렇게 보기에. 사람 사는 세상 다 똑같아요. 뭐 아무튼 뭐 망상을 하는데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 사실 뭐 철도 이렇게 만드는데 저렇게 만드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서울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무안공항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무안에 공항이 왜 있냐고요 거기. 공항이 진짜 거의 뭐 양양공항이 이하로. 그게 이제 정치인들이 선거 때 여기에 공항을 내가 유치를 해올 것인데 유치를 하면은 비행기가 막 다니고 비행기가 다니면 주변에 막 뭐가 생기면 땅값이 오르고 우리는 해피해지고 무안이 제2의 무슨 뭐 세종시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런 공항들이 전국에 몇 개 있죠. 네. 예. 근데 이제 현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지방을 비하하는 것 같지만 그 공항이 넓지 않습니까? 네. 활주로도 넓고 고추 말리기 좋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너무 비한데요?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신문 기사들이 그렇게 썼습니다. 옛날에 그런 공항들 비판할 때 네. 그런 공항들을 놀고 있다. 주로 하는 일은 고추를 말리는 것이다. 이걸 썼어요. 제가 뭐 사실 뭘 알겠어요. 무안공항 가본 적도 없는데. 네. 근데 아무튼 그런 공항들 중에 하나예요. 이 무안공항이. 그렇죠. 대표적인 공항 중에 하나죠. 네. 만들면 안 됐던 것 같아요. 만들 거면 아예 주변 발전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체크하고 그 주변을 일종의 허브 도시로 만들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따라오지 않고 딱 공항만 하나 딱 지어지니까 뭐 사람들이 가겠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공항을 만들었는데 뭐 소용도 없더라.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소용이 있게 만들자 그러면. 그래서 말이긴 한데. 철도를 잘 연결을 해서 철도가 거기 지나가게 하면은 사람들이 뭐 중간에 내려갖고 거기 많이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철도 노선 이용률이 높아져가지고 여러모로 시너지 효과가 있고 좋지 않겠느냐. 뭐 이 얘기예요.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기재부가 지난 정권에서 아니 이게 기존 철도가 무안공항으로 연결돼 있지 않아서 이렇게 거기를 돌아가게 만들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가 세게 때렸더라고요. 7조가 든다 뭐 이렇게. 예. 기존 철도는 그냥 2대 그거를 고속화하고 거기다 KTX를 다니게 하고 대신에 무안공항 가는 길은 따로 만들어줄 테니까. 지선을 만들어가지고. 거길로 무안공항 가고 싶은 사람은 거길로 가라.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철도 그건 아무도 안 탄다고요. 지선은 확실히 좀 안 타게 되는 거죠. 하루에 뭐 2대당 가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제발. 이게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전라남도의 요구였는데, 그거를 이제 해주기로 합의를 한 거죠. 그 얘기인데, 이게 이제 사실 그게 뭔 상관이냐 이거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사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무안공항 발전해서 비행기 많이 다니면 좋죠, 뭐. 무안 관광도 많이 하시고, 무진장. 무슨 소리세요, 지금? 무안하고 할 말 없으니까 지금 그랬죠. 무안이 무진장은 무주구나. 네. 무아가. 영암 근처라서 무아가. 아니,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일종의 플랜 B다 이런 얘기 나온다는 게 예산안이 합의가 안 돼요. 지금 합의가 안 되는 여러 가지 뭐 8+1이라고 하는데 뭐 8대 쟁점이 있고 오늘 뭐 누리과정까지 붙었고 8+1 쟁점이 됐는데 그게 이제 뭐 8+1이지만 핵심은 공무원 증원하는 예산.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있지 않습니까? 80만 공공일자리 창출로 마중물이 되고 뭐 어쩌고 그걸 위한 예산.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을 했는데 최저임금 인상을 해가지고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잖아요. 자영업자 힘든 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해서 그거는 세금으로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준다. 그렇죠. 그게 옳으니 그러니 여태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신문이. 조중동이. 근데 아무튼 그걸 지원해주는 예산이에요. 자영업자들을. 그거에다가 이제 나머지 뭐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그다음에 법인세 소득세 인상안을 그걸 예산 부수법안으로 정세균이 지정한 것.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몇 개인데 다 8가지 다 생각이 안 나죠. 중요한 건 근데 아무튼, 그 공무원 예산하고 지금 말씀드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시되는 자영업자 구제안인데 합의가 어렵죠, 무조건. 그렇죠. 무조건 합의가 어렵죠. 이거는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문제가 됐었고, 공무원 증원은. 추경할 때부터 있었던 쟁점인데 자유한국당이 절대 안 열어주는 것이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급부도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최저임금은 이미 인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저 인상이 돼 있는데 이 예산을 합의를 해주면서 깎으면 되겠어요, 그게? 안 되죠. 그거는 자살행위죠. 이미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합의가 안 되죠. 이 두 가지에서 무조건 걸려버리기 때문에 나머지가 어떻게 되든 간에 합의는 무조건 안 됩니다. 근데 합의가 안 되는 채로 그러면은 이대로 있으면은 예산안이 없어지고 그러면 준예산 편성하고 정부가 나가리가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샷다운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뭐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그렇죠. 예산안이 여야 합의가 안 돼도 12월 2일 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본회의에 부의가 되는데 문제는 본회의에 부의가 된다고 해서 예산안이 통과가 그냥 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겠죠. 네. 본회의에서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국민의당이 중요해졌다. 그렇죠. 네. 과반 이상이라는 거는 자유한국당은 결국 이 모든 예산안을 논의하는 끝까지 가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뭐라고 하는 거는 아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반대하고 뭐 장렬히 전사하든지 말든지 네. 국민의당만 찬성을 찍어주면 그렇죠. 과반을 넘기 때문에 예산안은 통과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 애초에 합의 전략이라는 것은 국민의당만 찬성해주면 되는 것이지 네. 나머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의당은 어떻게 하면 찬성시킬 것이냐. 예를 들면은 안철수 플랜처럼 우리는 보수로 갈 거니까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예산안 부결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금 바른정당은 그 스탠스 아닙니까? 예산안 부결시킬 수도 있다 우리는. 네. 우리는 뭐 문재인 정권이랑 계속 싸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민의당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는 않고 잘 꼬셔서 국민의당을 찬성으로 설득할 것인데 가장 좋은 그 중간고리가 호남 예산이다라는 거죠. 네. 호남 예산이라고 할 때는 왜냐하면 호남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의원들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지금 안철수의 어떤 보수 정치를 합시다라는 노선에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그렇죠. 호남 지역의 여론을 조사해봐도 뭐 그다지 신통치 않게 나오고 계속 당 지지율은 뭐 급전직하고 떨어지죠. 오늘은 회초리 어저께부터는 예, 뒤통수에 회초리가 나타났어요. 커다란 회초리가. 회초리를 빼게 걸고. 네. 그 회초리를 들어서 치고 싶더라고요. 머리를 이렇게 머리를 막 치고 싶더라고요. 그 머리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러면 거의 죽을 것 같은데. 회초리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호남 예산을 잘 풀어주면 그러면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중간에서 합리적으로 자기들이 캐스팅 보트를 잘 행사해가지고 이 문제를 잘 푼 합리적인 제3세력입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풀 수 있는데 다만 아직도 변수인 것은 안철수 대표의 의원도 아닌 안철수 대표의 이제 입장이나 이런 것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안철수 대표도 쉽게 이제 예산안 제동은 못 겁니다. 지금 상당히 좀 곤란해진 상황이죠. 네. 이게 바른정당하고 이게 안 맞아요, 지금. 그렇죠. 네. 이게 계속 신3당 합당이다라고 안철수를 쪼니까 안철수와 친한 개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유승민이 밝혀라. 자유한국당과 통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승민이 밝혀야 된다. 그거 막 얘기를 했어요. 네. 유승민이 다음날 MBC 시선집중 누구요? 변창립이죠. 네, 그 아저씨 신동호 아저씨가 없어지고 네. 새롭게 등장한 변모라는 아나운서님이 나와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뭐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통합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변화도 없고 혁신도 없는 자유한국당하고는 통합을 안 한다. 그리고 대신에 국민의당하고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애초에 유승민 얘기는 중도 보수 통합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중도 보수. 네, 중도는 국민의당 얘기하는 것이고 보수는 자유한국당 얘기하는 것이어서 양측의 채널을 만들어 놓고 내가 통합을 할 것이에요 얘기했는데 아까 자유한국당 상황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통합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갖춰지지 않고 그렇죠. 네. 12일 날 원내대표 선거를 해서 결국 김성태가 되더라도 그게 통합의 전제 조건이냐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유승민은. 네. 그게 아닌데 그것조차도 지금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홍준표가 대표인 한, 뭐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하고 일단 성과를 내는 게 유승민은 바람직하다고 보겠죠. 네. 더군다나 국민의당에서 그런 얘기도 하니까 호응해주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으로는 통합 안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집에서 자고 있던 남경필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블로그, 막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우리, 중도 보수 통합에도 다 순서가 있고, 네. 이게 있는 건데, 보수 통합을 우선 해야, 보수를 우선 묶어야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당으로 넓혀가서 그게 최종적으로는 이 보수의 외연이 넓혀지는 것이지 국민의당하고 먼저 통합하게 되면 정체성이 훼손된다. 그거 싫다. 이 남경필 도지사한테 계속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2차 탈당을 합니까? 물어보잖아요. 네. 한 번도 아니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네. 안 한다고 한 것은 입당은 안 한다고 했어요. 어디에 입당하는 일은 없다라고까지는 얘기했습니다. 네. 그 어디에가 어디예요? 국민의당이에요? 자유한국당이겠죠? 네. 그러나 탈당을 안 한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계속 이렇게 되면 유승민이 국민의당하고만 하고 자유한국당하고는 통합을 안 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남경필이 뛰쳐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뛰쳐나갈 때 남경필만 뛰쳐나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우리 누굽니까? 정병국. 네, 정병국 아저씨도 있고, 그 다음에 네. 그 정치 금수저 김세현 아저씨도 있고, 뭐 등등이 네. 있다는데,
어쨌든 뛰쳐나갈 때 같이 뛰쳐나가겠죠, 몇 네. 명이. 그 중에 몇 명은 지방선거 안 나가도 되는 몇 명은 자유한국당 뭐 갈 수도 있고, 한간에는 김성태가 이런 식으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좀 불리하게 되면 빨리 바른정당에서 빼와갖고 의원 충원을 해가지고 뭐 원내대표 찍어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그게 가능한가요? 그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모르겠어요. 그거 잘 네. 모르겠는데 네. 소설 쓰는 거죠. 다 망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망상을 이런 식으로 뭐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그런 시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여서 유승민도 어려워지고 안철수도 골치가 아프고 호남 의원들은 국민의당 호남 의원들은 호남 예산 뭐 됐네요. 그러니까 우린 예산안 찬성할 거니까는 너희들 알아서 하세요. 예산안 찬성하면 그럼 바른정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국민의당하고 정책연대도 하고 무슨 뭐 이런 뭐 협의체도 만들었는데 네, 네. 예산에 한해서는 우리는 각자 합시다 뭐 이럴 겁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이렇게 없죠. 된다고요. 네. 얘기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참 좋다 이런 거죠. 네. 이렇게 호남 예산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좋다, 보도가 이런 되고 거죠. 조선일보가 때리고 이러면 또 TK 여론이 또 움직이겠죠. 이 유승민이 저런 국민의당이랑 네? 네? 호남이랑 이렇게 맨날 위해주는 예, 철도를 이렇게 돌아서 가는 네? 그런 놈들하고 지금 손을 잡으려고 한다고 또 난리를 치겠죠. 아니, 근데 네. 상식적으로 공항을 만들었으면 철도를 연결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TK를 호남이랑 싸우자는 겁니까? 아예 만들지 말지. 부산 김해공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해 보세요. TK 사람이 얘기해 보세요. 모릅니다, 저는. 밀양입니까? 김해입니까? 얘기해 주세요. 미당이죠. 밀양에 있어야 됩니까? 농담입니다. 네. 김해공항은 좀 커야겠더라. 거의 뭐 롬복 수준이더만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관심이 없는 사이에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청취자분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정유영 기자가 오신다고 계속 지금 내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네, 여하튼. 내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정유경 기자를 디스펙트 녹음에 참여시켜 주세요라고 그럼요. 네, 저 팀에다가 얘기를 하면서 네. 우리가 하는 일이 한심해 보여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네, 얘기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제가 소속이 이제 디지털 부가 아니다 보니까. 네. 네. 그러고 있는데, 여하튼 정유영 기자가 객원이든 뭐가 됐든 계속 좀 오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도록 들어보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좋으시고 이 기자가 아닙니다. 정리도 너무 잘하고 네. 한결 디스펙트 보니까 뭐랄까 진지해지고 열겨진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 저- 뭐 진지함은 이재훈 저로 충분합니다. 네. 그만 좀 진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뭐 저는 이재호 기자님도 좋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일종의 쏠림 현상 이재가 너무 많다. 이재훈, 거기다 TK 이재호. 아니, 그것도 3명 다 남성이고. 제가 뭐 그럼 다 TK. 이준표, 2판표로 이름을 이준호로 바꾸면 네, 저희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재밌는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